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법조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색영장엔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고요.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총선 기획단 지금 대변인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있는 그대로 좀 전해주시죠. 네,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는 당연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요. 하나하나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주도적으로 했다는 배모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보자 조모 씨가 이른바 좀 자르기, 살라미식의 어떤 그 제보를 함으로써 추가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이 범죄의 단서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대대적인 영장 집행이 이 강제 수사가 단행되긴 했지만 한 차례 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었습니다.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실시되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은 100%에 수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이 기각을 했는가? 이 임의 제출 받으라는 취지로 기각을 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네. 아마 이 추정하기로는 그 금액이나 기간 같은 것이 다액이 아니고 기간도 짧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제보자 역시 인식을 했다면 진작에 이 부분도 수사기관의 단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미칠 파장은 비교적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김용 씨 같은 재판은 물론 엄중합니다.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항소심이 남아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유동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김용 씨가 무죄를 받은 뇌물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 유동규 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 증언의 신빙성을 전제로 이게 민주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법카 유용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제 그 법인카드는요. 지금 이제 그 배모 씨 있죠? 5급. 네. 이분이 그 한 건으로 공직선거법 한 건으로 이제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미 받았어요. 10만 얼마입니다. 본인에게 밥값이 7만 8천 하지만 예. 한 건으로 이미 집행유예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고요. 조명현 씨가 이제 본인 실명을 밝혔습니다. 조명현 씨가 이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일제 샴푸 또는 이제 그 샌드위치 이걸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게 누가 돈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이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는 김혜경 배우자뿐만 아니라 네. 결국 이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최종 책임자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이 10군데 된 거고요. 아마 이제 곧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장동 의혹은요? 김용.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게 첫째는 이제 그 유동규 본부장의 정언이 대부분 인정됐어요. 뇌물 1억 9천 중에 지금 우리 변호사님은 2천만 원 가지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10몇 년 전에 오래된 사건입니다. 거기에 7천만 원 인정이 됐고 1억은 이게 그 뇌물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판결문에서. 그다음에 그 6억은 거의 다 인정된 거 아닙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쓴 거 빼고는. 따라서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모든 재판의 핵심 키맨이죠. 그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영학, 녹취록 이 부분도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된 거 이게 또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남욱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본부장이 합쳐서 천화동인 1호의 428억도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세 분의
증거 능력 또는 이게 증명력이 인정된 게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주 그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달이죠. 12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있을 거란 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한다면 이게 정치적인 재청구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차례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확정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이거는 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을 사실 닫아놓고 이야기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법원 판단 달랐습니다. 실제로는요, 현직 야당의 당대표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이게 대규모의 시행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영장실질 단계에서 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하, 어떤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어떤 사업성을 이유로 이 지자체 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되는 거겠죠.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정 영역은 굉장히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그 부분을 소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자료를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전례가 없는 기소와 관련해서 물론 문제가 있다면 수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완전히 거두어진 수사라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실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쳐지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영장 재청구를 한다. 이건 검찰로서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그 대선 자금, 정치 자금 이 문제를 이제 판결할 때 좀 거론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재청구는 세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쌍방울의 그 대북 송금, 네. 이게 제3자 뇌물로 영장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법인카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쪼개기 후원금. 이 세 가지를 수원지검에서 이제 그 수원지법에 아마 영장 재청구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쌍방울 부분은요. 수원에서는 이제 그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그 이화영 부지사는 세 번이나 영장이 발부됐고요. 예. 안부수 씨도 이게 구속이 됐고 관련자들이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따라서는 아마 이제 그때 검찰은 묶어서 하다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예. 유 부장판사가 하다 보니까 영장은 이제 기각이 됐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증거인멸의 정황이나 다툼 여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수원지법이에요.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수사가 많이 됐고요. 또 중요한 게 쪼개기 후원금이에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봤어요. 제가 봐도 이게 김성태, 배상윤부터 박모 회장 전부 아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쌍방울 관련자들이 500만 원씩 쪼개기로 첫날에 기선제압 이래서 이게 2, 3억이 들어온 게 있잖아요. 이걸 과연 몰랐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세 가지를 묶어서 수원에서 영장 재청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되면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저번에 그 영장 기각이요.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이 2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그 위정교사 이 부분에 소명이 됐다 해놓고도 또 이게 영장은 기각돼 버리고요. 그다음에 백현동도 상당한 의심이 있다. 이래놓고 이게 또 기각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내용을 잘 아는 수원 법원에서 판단해 보면 저번과는 이게 다를 것이다.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미 변호사님 혹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좀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런 네. 뭐 쪼개기 후원금 내지는 뭐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집권 정당이 사실상 그 야당 대표를 영장을 친 전례가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속의 사유는 또 별도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훼손하고 비판하는 건 상당히 정치권이 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판사의 판결이 본인들의 정파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개인을 공격하고 이 법원을 폄훼하는 것은요. 정말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사법부 얘기하셨는데 지금 앞서 그 주요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희대 후보가
그 재판 지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그럴 것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데 3년 10개월이 걸렸고 조국 재판 3년, 윤미향 사건은 2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이런 그 조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 여당은 좀 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네. 그 OECD 그 조사인데요. 재판이 10% 지연되면요. 사법 신뢰는 2% 떨어진다. 이런 데 OECD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용 부원장요. 언제 기소가 됐느냐? 정치자금법은 이제 2022년 11월 8일 날 기소됐어요. 그다음에 추가 기소가 뇌물이 됐죠. 뇌물은 이제 2022년 12월 28일입니다. 네. 그런데 선고가 얼마 전에 됐잖아요. 11개월 만에 선고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잡한 재판입니까? 옛날에 2013년, 14년에 뇌물 1억 9천, 그다음에 정치자금이 6억이 넘는 엄청나게 복잡한 재판이 11개월 만에 선고됐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34부의 강규태 부장이 하는 위정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다음에 백현동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4단계 됐다. 이 공직선거법 있죠? 이게 지금 1년 한 3, 4개월 더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월아 내월아 선고가 이게 총선 전까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지만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대법원에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다른 재판은 맡지 말고 하루에 일주일에 주 4회 재판에서 무조건 6개월 내에 끝내라.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주 4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이 바뀌어도 좀 바꾸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면 네. 정말로 이게 법원이 법을 지켜야죠.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법에 반드시 해야 된다.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노력을 해야죠. 왜 지금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합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면 일선 재판에 신속하게 재판해라. 이거는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 행정 절차 문제죠. 이렇게 저는 동의해야 된다 봅니다. 그 장윤미 변호사님은 그 조희대 후보의 네. 그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소송 경제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말씀 주셨다시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거론되는 이른바 판결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 3년이 넘게 걸렸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형사 재판의 구도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 그러니까 검찰이 부르는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증인을 신청한 검찰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소 유지 업무가 공무이니까요. 그래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좀 지연 아니면 늦게 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방 정파의 이익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김문기 전 차장을 아냐 모르냐?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왜 이렇게 입증하기 어려울 것인가? 기본적으로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소한 전례도 없고요. 검찰 측 증인만 수십 명에 달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피고인 측의 잘못일 수만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헤아린다면 물론 소송 경제라는 하나의 지향점은 찾아가야 되겠지만 네. 이런 맥락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 뭐 이재명 대표에게 이분이 하는 말이 가장 뭐 따끔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인데요. 사법 리스크 문제와 함께 이 대표 거취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뭐 전직 총리끼리의 어떤 연대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언론에서 이재명 리더십이 좀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5선을 하신 정치인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고요. 또 전남지사를 지내셨고 국무총리, 민주당 당대표를 지내신 정치인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의 원로시고 지금 당내에 던지는 문제의식, 쓴소리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 새겨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문제점을 던져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팬덤 정치에 기대는 모습에 대한 당 원로로서의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
부분이죠.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뭔가 다른 선택을 한달지 당을 나가신달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성급한 전망이 아닐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고 민주당의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는 역량을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를 좀 섣불리 전망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이제 이런 행보랄까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좀 있으면 이게 위정교사가 병합 심리가 안 되고 분리가 됐죠.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까지 재판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제 정인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재판은 이제 뭐 1시간이면 끝나는 것도 많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오전, 오후 하루 종일 하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인이 많죠. 그렇다면 이게 전날 정인신문을 상의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하고. 그렇다면 이게 일주일 내내 재판 대비하기도 바쁘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공천이나 당무를 보겠냐. 이게 첫째 사법 리스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님이 실제 거의 개딸들이 예를 들어 수박을 색출한다. 또는 이제 옛날에 구속 찬성한 사람들 외상값을 받아야 되겠다. 정청래 최고위원. 이런 게 반대 비명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따끔하게 징계를 한다든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안산에 양문석 위원장 있잖아요. 이분이 전해철 의원 보고 이제 수박을 등불째 뽑아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징계를 했냐. 3개월 당직 정지입니다. 당원권 정지가 아니에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징계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개딸들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실제는 이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게 숨쉴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심각하게 지금 이제 탈당 내지 분당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쓴소리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실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야말로 평소에 이낙연 대표답지 않게 결단이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쌍특검법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맞불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도 재개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최상병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회 대치 상황이 더 격렬해질 것 같습니다. 관련 발언들 준비했는데 먼저 들어보죠.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또 역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 특검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미 그러면 이 문제를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하면 제가 여당이 임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처리를 해서 처리했으면 되는데 끌고 왔던 것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하. 이거는 12월까지 몰고 왔던 것이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서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 처리 전국인데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서 이제는 특검, 국정조사까지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은 총선용 아니겠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첨언을 좀 하신다면요. 지금 이제 역사를 보면요. 특검은 아마 이제 단독으로 처리한 예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특검은 이제 날치기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모든 특검은 여야 합의로 진행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런 이제 팩트 체크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만에 하나 민주당이 숫자만 믿고 특검을 밀어붙인다. 이렇다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요 숫자만 가지고 이제 불량입법을 만들어내면 우리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거부권입니다. 예. 저는 1고의 고민도 없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요구해야 된다. 특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있잖아요. 지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게 IC가 아니고 JC 분기점이에요.
분기점에 갖다 붙이면 땅값이 오릅니까? 이게 무슨 특혜 정황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걸 이렇게 국정조사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최상병 순직 사건 이 부분에 이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선 이런 주장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정국인데 국정조사 함으로써 민생에 반하는 행보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 정국인데 주무부처 장관인 추경호 장관을 사실상 총선에 나가기 위한 채비로 좀 개각을 했습니다.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민생을 챙기는 모습일까요? 그리고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 3개월, 그러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총선 준비를 위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실지. 국정조사는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 정쟁의 수단으로 민주당이 끌고 간다면 국민들께 역풍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민생과 닿는 국민들의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상병 사망했습니다. 대단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최근에도 국방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 그랬거든요. 외압한 적 없다 그랬지만 국방장관의 비서관이 문자를 보내고 물증이 이른바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지금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해결해주고 있나요? 답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군 기강 그리고 국가 기관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거대 양당이 이렇게 정쟁을 벌이는 동안 원외에서는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12월 27일 정도면 100일 앞둔 상황인데요. 네. 그 정도면은 사실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는 행동이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소야대의 어떤 극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는 저는 통합 측면에서 우리가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민주당의 역사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다른 가치, 다른 정당 노선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네, 앞서 장윤미 변호사께서 그 정부 개각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개각 명단에 산자부 장관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 방금 전에 이제 본 영상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온라인으로 신당 출마자를 모집하겠다는 그 뉴스가 지금까지 봤을 때 최신 근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그 탈당의 강을 건넜다는 시각도 있지만 탈당의 강에 지금 있으면서 양쪽을 아직도 보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명분을 보면 노원병에 공천을 주는 게 맞죠. 노원병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에 3번 나왔지만 다 이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번에도 노원병에는 아마 저는 상당히 공천을 줘도 어렵다. 흠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준석 대표를 잡으려면 대구에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비례 상위 순번으로 안정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명분도 안 쓰고 그렇게 또 못 줄 겁니다. 보수층의 반발도 심해요. 그렇다면 저는 타협의 여지는 없다. 이준석 대표는 나간다 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게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저는 유승민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안 간다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로 보면 한참 아들뻘인데 거기에 가면 그 밑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유승민 의원에게 남을 거로 봐요. 왜? 본인 마지막 꿈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따라 안 간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전제가 잘못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게 천하 용인 중에요.
저는 상당수가 안 간다 봐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요. 본인은 이준석 대표와 행보가 틀리다. 이렇게 이미 발언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도 만약에 비례당을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데 1번을 이현주를 준다. 예를 들어 이현주 전 의원. 그러면 이게 본인은 3번, 5번 밀리잖아요. 저는 허은하 최고위원도 동대문에 남고 안 나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단기 필마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달 27일까지로 이제 시한을 잡고 그건 계속 이제 있잖아요. 김건희 그건 왜 특검법 그런 때문에. 거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엄청나게 전국을 요동치니까 거부권에도 이게 있고,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법을 보고 본인 행동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천하용인도 거의 안 따라갈 분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본인에게 온라인으로 모집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윤상현 의원도 수도권에서 한 2, 3천 표 차로 박빙인데 이준석 신당 만들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 3천 표 받으려고 이준석 신당 이름으로 출마할 사람이 있을까요? 출마라는 거는 인생을 그 모험입니다. 내가 이게 떨어질 게 뻔한데 이준석 신당에 가서 나 2천 표 받겠다 이래가 출마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한다 보지만 신당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만들어봤자 이게 지역에서는 미미한 지지율이 나올 거고 진짜 이게 선전했을 때는 비례에서 한두 석 정도 가능한 정말 이게 뭐 완전히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되는 이 정도 영향력으로 보고 있어요. 자, 장유미 변호사님은 뭐 네. 다른 당 얘기지만 네. 이준석 신당 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떤 언론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신당 창당 설은 이준석에게 유리하고 신당 창당은 불리하다. 이 말이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인 즉슨 네. 사실 신당 창당을 계속 하겠다라고 언론에 알리고 당내를 향해 가지고 이야기를 강도 높게 하면서 정치적 체급이 상당히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 바깥에서 깃발을 꽂았을 때 예.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는 사실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실행했을 때는 부분이거든요. 모른다. 그리고 그거죠. 본인이 네. 또 창당을 했다가 뭐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내로 최소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리턴할 수 있을 것인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너무 멀리 나갔나요? 멀리 나간 부분이 있고요. 예. 얼마나 세를 구축할지는 사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미 지금도 1%, 2%씩 계속 그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끌 수 있는 데까지 가장 최대치로 끈 다음에 저는 신당 창당을 결행할 것으로 보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가 굉장히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영리하고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신당설도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본인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된다면 좀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질문에서도 전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현실이 된다면의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먼저 정확하게 점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총선 체계를 이재명 당대표 체계의 단일 대우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과는 노인 지형이 좀 다르죠. 국민의힘은 사실상 김기현 대표 타당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사실상 윤심의 뒷배가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측면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라고 지칭되는 부분들이 하루 이틀 된 부분도 아닌데 총선을 예.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극화로 끌고 가면서 다른 당으로 간다. 그것이 아까 김영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노무현 DJ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국민들은 많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당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오늘 그 혁신위를 향해서 자, 음습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발언도 했고 궤도 이탈한 느낌이라는 발언도 또 했습니다. 자, 이건 그 서정욱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혁신이 뒤에 뭐 대통령실 누군가가 있다는 뭐 그런 뜻을 내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김기현 체제로 쭉 갈 테니까 그만 흔들라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한데 박정아 대변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뭐 일부 언론이나 네. 에서는 이제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게 파국으로 치닫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많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대통령 윤심 소위 용산 그다음에 인요한 혁신이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체제
큰 틀에서는 예. 의견이 일치합니다. 원래 혁신하는 게 사소한 갈등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틀에서는 일치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는 김기현 대표는 희생합니다. 울산에 불출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기현 대표 체제는 보장해 줍니다. 공천권과 대표는 가지라. 대신에 울산은 희생을 해라. 이렇게 타협이 되면요. 그러면 이게 저는 갈등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결국 혁신이가 요구하는 게 희생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최종적으로 희생합니다. 다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네. 지금 불출마해봤자 감동이 오래 갑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농계작전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결정적인 타이밍 2월로 저는 예상합니다. 2월로. 그러면 혁신이 관련된 상황들은 그걸로 가기 위해서 그냥 벌어진 일이다 그냥. 뭐 서로 그렇게 이제 보시는 힘겨루기나 충돌 이런 건 네. 있지만 저는 장제원 의원하고 이게 김기현 대표 틀리다 봐요. 장제원 의원은 항명입니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에요. 왜 권력자에도 뭐 안 된다 이렇게 92대 동원해서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 울산 갔잖아요. 예. 이거는 마지막 고별 인사입니다. 고별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는 저는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불출마 희생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당대표직은 계속 갑니다. 비대위라는 게 대안이 아니에요. 저는 원만하게 최종적으로는 갈등이 수습돼서 원팀으로 간다. 이게 저는 예상되는 팩트입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제 지역구에 가서 의정 보고회를 하면서 윤심이 본인에게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또 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그리고 새로 임명된 참모들이 비공개 오찬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 총선 관련된 얘기가 있었겠죠? 예. 상당히 그 소통이 아주 원활하고 갈등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혁신위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 제기들 유의미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결론은 저는 박정화 대변인의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궤도 이탈. 왜냐하면 본인들이 던진 혁신안이 제대로 당내에서 수용이 되지 않을 때 예. 그것을 관철시킬 묘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그 묘수라는 게 본인의 총선 불출마였습니다. 공관위원장직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개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뭔가 혁신안을 결부시키면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답변의 여지도 좁혀놨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2시간 만에 거절 의사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어떤 악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혁신위의 유통기한을 스스로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시작은 사실상 창대했지만 끝이 초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서정우 변호사님은 김기현 체제로 일단 그대로 갈 거다. 그 대통령실과는 이제 물밑에서 뭔가 좀 같이 뭐 손을 잡고 가는 그런 모양새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혁신위를 주저앉히고 가면 김기현 체제 책임론이 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예.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 지금 장관에서 나왔습니다.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총선에서 역할론이 그냥 단순 지역구 출마로 국한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뭔가 굉장히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또 이번 개각에서는 빠졌지만 한동훈 장관 이른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원포인트 개각도 있을 것이다. 언론이 조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이 총선에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김기현 당대표 체계로 안정적으로 총선을 준비한다? 이것이 또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진다?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선후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동훈 뭐 원희룡 체제 뭐 이런 투톱 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지만.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사이에 어떤 뭐 교감이 있어야 가능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그 자꾸 이게 갈등설을 우리 장 변호사님이 하는데 국민의힘 사정은 제가 더 잘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저는 타이밍을 보지 끝까지 욕심을 부릴 뿐이 아니에요. 이분도 한 손에는 울산에 내가 5선 배지 달고 네. 한 손에 대표 공천권 다지고 둘 다 못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구와 지도부라는 떡 두 개 사이에 한 개 정도는 지역구를 포기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지역구를.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직은 그대로 이 공천까지는 인정해주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대통령실하고 견밀한, 물론 이제 면밀한 협조는 필요해요. 이게 어떤 선거 개입이라는 불법의 영역이 아니고 저는 어느 정도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서로 원팀이 돼서 교감되는 이렇게 원만하게 잘 수습되고 그다음에 인유한 혁신위도 큰 방향의 어젠다를 다 옳았던 거예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하고는 아예 차원이 틀렸던 큰 방향은 나중에 다 수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과의 오늘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윤미,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